물을까? 청첩장 찍었는데 이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을 해도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라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살 거야 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와 관계에서 쭉 커오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결혼 생활에서 이건 진짜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게 컸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불행하고 다투는 걸 봤어요. 그럼 그걸 쭉 보고 크면서 나는 내가 결혼을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되게 살고 싶어. 그럼 이분한테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돈에 타격을 입으면 결혼 생활이 흔들려요. 돈만 알아서가 아니라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엄마가 무뚝뚝한 아빠 때문에 평생 마음이 외로웠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배우자가 다정다감한 게 좋아. 그래서 이것만 채우려고 하면, 이것만 보면 다른 거 잘 못 봅니다. 돈 중요하죠. 결혼 생활하는데 돈 중요합니다. 돈만 보면 요건 채워질지 몰라도 그 이외에 다른 거를 잘 못 봅니다. 그러면 다정다감한 배우자, 자상한 남편, 뭐 남편이라고 해봅시다. 뭐 부인일 수도 있지만 자상한 남편, 그거 하나는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너무 경제적으로 무능해요. 뭐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되지요. 사실은 그런데요. 뭐 남편이 꼭 다 경제적인 걸 책임지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 아내는 다정다감한 남편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본 거예요. 본인이 평생 경제적인 가장 노릇을 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여보 힘들었지? 그리고 발 마사지 해줘요. 그건 채워지지만 그것만 보고 결혼을 하면 평생 다른 면들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다정한 또 가족 전화를 하신 거예요. 평생 노후에 너무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컸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노후 준비는 철저히 할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면 결혼 생활 하는 내내 아내는 돈이 있으면 아이들 교육시켜야 돼. 우리가 노후보다는 아이들 뒷바라지가 더 중요해. 이 부인하고 평생 싸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이걸 잘 알아차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잘 알아차려 봐야 합니다. 아, 내가 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내가 이런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배우자 탓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나는 결혼 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고 배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이 평생 동안 그 뒷바라지 하는 걸 보고 컸어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야 이러면 너무 그 부분에 몰두되어 있다면 나머지를 잘 못 봐요. 평생 건강기능식품을 산더미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써요. 그래서 배우자가 그거에서 뭐라 하면 아니 뭘 그렇게까지 이걸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을 필요 있어? 그러면
그걸 굉장히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라 하면 당신은 나를 걱정 안 해? 나를 사랑하지 않네? 나를 아끼지 않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다 건강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언제나 병원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과하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부부간에 잘 소통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소통의 말만 가르쳐주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부부가 좀 불편하고 삐그덕거릴 때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나를 좀 파악해보는 거. 나한테는 이런 것이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와 성장을 하면서 우리 부모를 이렇게 봤을 때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배우자와 나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내 내면의 나와 마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부가 갈등을 빚게 되는 데는요,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부는 절대 안 싸우고 살 수가 없어요. 100% 싸워요. 사소한 것부터 큰 걸 이르기까지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애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attachment,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착은 가까운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것, 이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애착입니다. 그런데 애착은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만 발생되지 않고 의미 있고 중요한 관계인 부부 사이도 애착 관계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애착 관계입니다.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닌 아주 오래된 절친 관계도 애착 관계입니다. 부부가 아주 대표적인 애착 관계인데요. 중요한 건 이 애착은 한 개인이 만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그 패턴이 고정됩니다. 와, 이렇게 어릴 때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들은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근데 이때 애착 패턴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중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부모는 사랑하면서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을 오냐오냐가 아니라 예뻐하면서 키워야 합니다. 예뻐해준다는 거는 오냐오냐가 아니라 쳐다볼 때도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를 필요할 때 잘 안아주고 힘들 땐 위로해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의논해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할 때 돈이 안 듭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해당 안 됩니다.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데 왜 돈이 듭니까? 아이를 봤을 때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해주는 게 돈이 듭니까? 시간도 많이 안 듭니다. 이렇게 키워주면 애착이 안정되게 형성이 됩니다. 만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부모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이 경험으로 인해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 형성이 돼서 고정화됩니다. 그 다음에 만 36개월이 넘어서도 이때 고정화된 애착 패턴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사랑하고 예뻐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것처럼 추상적인 거 사실 없어요. 그리고 행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까 결혼 생활의 중요한 기준처럼.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마음이 좀 편안하고 주변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는 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과 잘 지내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
이 사람으로 키우는데 가장 열쇠가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면서 키우는 겁니다. 오냐오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때 고정화된 패턴, 애착 패턴으로 결혼 생활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애착 얘기를 좀 해볼까요?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고 나의 배우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이제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세요. 아이들이요,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 부모한테 신호를 보내요. 배가 고플 때 울기도 하고 찡찡거리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울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대들기도 하고 와서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이리 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신호를 보내요, 아이들이요. 근데 애들이 보내는 신호를 편안하게 받아주는 부모가 있어요. 무조건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잘 들어서 잘 대처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편안하게. 못 들어주는 건 못 들어주죠. 그러나 빨리 들어줘야 되는 건 빨리 들어주고, 못 들어주는 거는 못 들어주더라도 이때 오는 아이들의 속상함을 부모가 잘 다뤄주는 부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무리한 걸 요구해요. 장난감 얼마 전에 어린이날 사줬는데 또 사달래, 비슷한 거를. 그 앞에서 이거 사줘. 우리 반에 민철이도 갖고 있는데 막 울어요, 애가. 그러면 부모가, 어떤 부모는 얼마나 한다고 사줘요. 이건 오냐오냐입니다. 어떤 부모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야, 장난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만해요. 그죠? 그분이 편안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유, 애들은 장난감 보면 사고는 쉽지.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많아? 사주지는 않을 거야. 집에 가서 가지고 놀자. 집에 비슷한 거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네 엄마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미워 엄마 미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잖아요. 안 사준다고 하면 속상하거든요. 속상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아유, 뭐 안 사주면 속은 상하지?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워! 그러면 너 엄마 밉다고 그랬어. 야, 나도 너 밉거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요. 아니면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지는 어떤 아빠는 예의범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 지금부터 존댓말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미워요, 미워요, 엄마 미워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 꼴이 보기가 싫어. 이 꼴이.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그럼 이제 애를 탁 데리고 가요. 그럼 이제 애가 속상하니까 따라갈 때 이렇게 따라가요. 이 꼴을 못 견뎌. 그때 어떻게 해요? 똑바로 걸어.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애가 막 난동을 부리거나 물건을 던지면 훈육해야죠.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안 들어주면 속은 상하거든요. 안 들어주면 속 상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올해 연봉을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안 들어줘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은 상하지. 그러나 사줄 수는 없어. 네가 보는 것마다 다 사줄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애들이 뭐 미워요. 그럼 가자. 그럼 데려가면서 애가 이렇게 걸어도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꼭 그래. 난 집에 가서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럼 꼭 그래. 너 내가 분명히 들었어. 너 분명히 들었어. 너 안 먹는다고. 너 집에 가서 먹기만 해봐. 꼭 그럴 것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집에 갔는데 애가 또 밥 달라고 그래. 그럼 차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데요. 이걸 좀 편안하게 아이랑 시간과 상황을 보내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너무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반드시 똑바로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입이 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못 견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입!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삐질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잘 편안하게 받아주는 부모 밑에 크면 아이도 좀 편안해요. 그리고 아이도 다른 사람 좀 편안하게 대해요. 요게 안정애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좋은 부모는요, 돈이 많은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를 편안하게 안정되게 사랑해 하면서 키우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그래서 이 안정애착을 잘 획득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도 안정되게 지내요. 매우 운이 좋고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부모가 되면 애를 편안하게 키워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야, 나는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 나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봤더니 우리 부모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건 알았지만 사랑한다고 했던 것들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 힘들고 아팠는데, 이런 분들 많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던 내 배우자와 힘들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와 더 힘들대. 이야, 복도 없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깨달은 순간 노력하면 바뀝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실수와 허점투성이고, 우리 인간은 좋은 점도 있지만 미성숙한 점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야만 변화를 찾아갑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말해줬을 때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야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오래 누적돼야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나는 너무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은 하지만 내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부모와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영향을 좀 받은 면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은 했지만 나한테 이런 좀 메꿔가야 될 어려움이 있구나를 이해하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안정 애착에 속하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불안정 애착은 어떤 것들이냐? 불안정 애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안정 애착이 외국의 조사에는 안정 애착이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애착 유형 검사를 해보면 매우 그 확률이 퍼센트가 낮습니다. 안정 애착이. 그럼 우리가 더 불행한 인간들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불안정 애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안정 애착 중에 집착형이 있습니다. 집착형. 이 불안정 애착 집착형은 어떨 때 생겨나냐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려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고, 또 부모로부터 오는 애정이 강렬할 때만 사랑이라고 느껴요.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해주는데, 어떨 때 비슷한 상황에서는 저리 가 이렇게 해요. 그럼 사랑하는 걸 맞아? 사랑해줘요, 사랑하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키우면 불안정 애착 중에 집착형이 생깁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너무 막 나 죽었다,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는 유형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청년인데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에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관계를 오래 유지를 못해요. 그리고 언제나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이 첫째 아들의 애정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말도 잘 듣고 똘똘한 아들이었어요. 결혼 생활도 어머니가 조금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아이가 무슨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상도 받아오고. 그래서 이 아들의
공부에 완전히 엄마가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흔히 말하는 특목고를 나왔어요. 공부 잘했어요. 근데 자기가 언제나 기억하는 거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안방에서 울부짖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늘 기억해요. 그냥 통곡을 한대요.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적이 떨어지는 거는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은 공부를 잘했지만 여러분들 자제 중에도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거는 나쁜 짓도 아니고 잘못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누구 삥을 뜯는다. 나쁜 짓이에요. 그죠?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나쁜 짓이에요. 누구를 때린다.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 나쁜 짓 아니에요. 근데 애는 학교를 잘 다녀. 된 거예요. 급식도 잘 먹어. 잘한 거예요. 학교도 재밌어. 네, 잘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성적이 나쁜데 너 학교 재밌니? 네. 그러면 우리는 야, 공부를 그따위로 하면서 학교가 재밌어? 아니 왜 꼭 그러냐고요. 자, 제가 이 시점에서 퀴즈 하나 낼 겁니다. 자, 옆에 분한테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네. 초등학교 6년 뺍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중고등학교와 동등 비슷한, 네, 어쨌든 6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고 전제를 하고, 문제 1번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학 점수를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제 점수가 아니라. 네. 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학 점수를 적어보십시오. 기억나세요? 아니요. 안 나죠? 안 나죠? 네. 자, 문제 2번입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단 한 번이라도 좀 공부를 해보겠답시고 세수도 해보고 눈도 비벼보고 음료수도 먹어보고 방도 한번 왔다 갔다 해보고 허벅지도 한번 두드려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던 기억은 한 번이라도 있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우린 이 기억을 하고 살지. 네, 이 기억을 하고 삽니다. 절대 점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비록 반에서 꼴등을 하더라도 학교 잘 가요. 즐겁게. 급식도 잘 먹어요. 애들하고 잘 지내다 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 청년은 자기는 그냥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수한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특목고등학교에 가서도 자기는 학교 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점수가 떨어지면 방에서 울부짖고 흐느끼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사실 어쩌다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거는 큰일이 아니잖아요. 큰일이. 여러분 점수도 기억 못했잖아요 지금. 근데 작은 일을 작게 넘어가지 않고 작은 일도 아주 크게 이것을 크게 대하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나 배우자와 생활을 할 때 작은 일은 작게 넘어가십시오. 작은 일을 절대 큰 일로 만들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큰 일들이 있거든요. 큰 일을 크게 다뤄야지 작은 일을 크게 다루면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도 그냥 울고불고 감정적으로 격하고 너 죽고 나 죽고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불안정 애착 중 집착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집착형인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불안해요. 누군가와 가까운 사람과 지나치게 딱 붙어 있어야지만 편안해요. 그러니까 상대편 배우자한테 지나치게 나한테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애착은 건강하게 잘 붙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잇 같아요. 붙을 땐 잘 붙어 있지만 떨어뜨려 놔도 메모지로 쓸 수 있고 다음번에 다시 붙어도 잘 붙어요.
부직포 그렇잖아요. 쫙 붙어 있다가 또 띄워도 되고 다음에 또 붙여도 되고. 그런데 불안정 애착 집착형은 순간 접착제 같은 거예요. 지나치게 붙어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회의가 있어서 오늘 좀 늦어. 그러니까 불안정 애착 집착형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나 좀 불안해. 당신 오늘 좀 일찍 올 수 없어? 내가 가능하면 일찍 올 텐데 오늘 되게 중요한 회의야. 일찍 오라고. 날 사랑하면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사랑하는데도 오늘 회의가 있어. 오늘 나 아무래도 잘려. 알았어. 왜 자꾸 내가 이 정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럼 한 4시쯤 전화합니다. 일찍 올 거지? 아니, 오늘 저녁에 우리가 회의가 있어. 가능하면 내가 빨리 끝내고 갈게.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서 바로 왔어요. 집에. 근데 집착형 배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휴, 뜨거워라. 그리고 자꾸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왜냐면 너무 붙으니까. 거리를 두면 이 집착형 배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틀림없네. 날 사랑하지 않네. 그리고 더 붙어요. 그것 때문에 배우자는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가 시작이 나로 인해 시작됐다는 걸 모르면 결국 이 문제는 악화되고 결국 배우자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너무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딱 붙어 있을 때, 지나치게 붙어 있을 때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불안정 애착 중에 회피형이 있어요. 무시형이라고도 하는데 회피형. 어떻게 크면 회피형이 되냐면 아이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데 이걸 받아줄 부모가 없거나, 예를 들면 일찍 어쨌든 안 계실 때, 내지는 멀리 떨어져 지낼 때,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양육자가 없을 때, 내지는 옆에 있지만 엄마 아빠가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엄마는 늘 공허한 눈빛으로 울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뭐라 해도 그냥 늘 이런 표정으로 있어. 내지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아빠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요즘 젊은 아빠들은 조금 덜한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이렇게 점잖은 분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좀 채신머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근엄한 표정으로, 표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약간 화난, 즐거울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자식이 부모의 얼굴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내지는 아버지 저 이거 잘해왔어요. 그러면 야야, 너보다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 물론 그 의도는 더 열심히 해라, 자만하지 말고 이런 뜻이겠지만, 사실 아이가 보내는 나 이거 내가 이거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라는 의도로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신호에 잘 반응해 줘야 돼요. 이거 네가 한 거야? 야, 대견한데? 이렇게 해주면 될걸. 야야, 너보다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 너 그런 걸로 잘한다고 생각하면 너 이 세상에 얼마나 험난한 줄 아니? 이렇게 되면 의도는 너무나 선했죠. 아이를 잘 키우려고 했던 좋은 의도였지만 생각보다 자식한테 가는 영향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 영향을 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이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자식이 보내는 감정적 신호를 못 받아주거나 받아줄 대상이 없을 때,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벽을 딱 치게 됩니다. 내지는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굉장히 무섭고 아주 지시적으로 자식을 다룰 때,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가까이 가봐야 좋을 일이 없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대상과 뚝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그럼 이런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거는 어떨 땐 괜찮아요. 그냥 오피셜한 관계들, 사회적인 관계. 근데 애인, 연인이나 배우자는, 자식은 그러한 어떤 공식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굉장히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처음엔 조금 가까워지지만 이 벽을 뛰어넘어서 더 가까워질 때 굉장히 불편해져요. 이 가까운 사람이 다가오려고 하면 좀 귀찮고 성가시고, 귀찮아, 왜 자꾸 연락을 해? 아니 아까 만났으면 됐지, 귀찮게 왜 또 전화를 해? 연애할 때 아까 한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거든요. 집에 와서 혼자 있고 싶은데 또 전화해. 그럼 속으로, 아니 아까 그렇게 5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아니 왜 또 전화를 하지? 성가셔. 내일 또 만날까? 그럼 속으로, 아니 왜 또 내일? 주말에 그냥 만나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멀어져 있어요. 이 상대방, 특히 배우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정 애착 중의 회피형 무시형은 이것이 성가시고 귀찮고 너무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 있냐면, 여보 우리 애가 연락,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지금 아이 데리고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택시 불러, 카카오 택시, 이렇게. 맞는 말이잖아요. 카카오 택시 불러가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지금 아이가 열이 나는 게 나는 당신하고 이 상황의 감정을 나는 공유하고 싶어.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나는 성가시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금 회사에 있는데 당신이 택시 불러서 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택시를 부를 줄 모를까요? 앱 다 깔려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남편이, 아니 당신 좀 집에 이런 날은 좀 일찍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 왜 나 혼자 왜 이런 걸 해야 되냐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나, 어쨌든 누군가가, 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것을 요구할 때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편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가까워지면 좀 불편해요. 그리고 상대를 잘 안 믿어요. 불신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에 상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담 올 때도 그래요. 상담을 한들 박사님이 대신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 못 해주죠. 그러나 그런 식의, 에이 누구한테 말해봤자. 그래서 어떨 때 겉으로는 매우 독립적이고 굉장히 자립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나쁘지 않은데 이 무시형 불안정 애착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조차 힘들어요. 다 본인이 혼자 하려고 하고, 혼자 하지 않는 배우자가 몹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걸 자식한테도 똑같이 그래요. 조금만 크면 너 이제 아기 아니야, 이렇게 한다든가. 물론 자기 나이 할 수 있는 건 시켜야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왜 엄마를 불러 제껴, 그냥 너 혼자 놀면 되지, 아유 성가시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면이 있나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어떨 때, 우리 좀 같이 하자, 이리 와, 이렇게 몸도 만지고 팔짱도 끼고, 그러면 왜 귀찮게 자꾸, 아니 난 당신하고 이러지 않으면 난 좀 싫어. 그럼, 아니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야, 이러면서 네,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병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어떤 유형에 속하나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불안정 애착 중에 세 번째 유형은 혼란형 애착입니다. 이거는 좀 많은 증상을 유발하고 도움이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혼란형 애착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냐면, 맞고 클 때, 허구한 날, 가정폭력, 아동학대, 내지는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부모가 어떨 때 나를 공격해요. 이게
보면 나를 공격해. 이럴 때 혼란형 애착이 생깁니다. 가정폭력, 주폭, 아동학대 이런 거는 정말 악성이고요. 악성 혼란형 애착이고요. 양성 혼란형 애착이 있어요. 양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 아이를 이리와 이렇게 애들이 막 오거든요. 싹 등을 돌린다든가. 굉장히 좋지 않은 놀이예요. 깍꿍 놀이하고 달라요. 깍꿍 놀이 깍꿍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커튼 뒤에 숨었다 여기 있다. 이거는 재밌는 놀이고요. 그게 아니라 애들 보고 오라고 그랬다가 싹 등을 돌리는, 의외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놀이 하면서 애한테 콕 맞추는 거. 네, 이게 많이 해요.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근데 또 좋지 않아요. 또한 너무 진정성 없게 호들갑스러운 거.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어머 잘했어. 잠깐만 전화 걸고 근데 뭐 이런 굉장히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이게 뭐지? 되게 혼란스러워요. 또한 애들 우는 게 귀엽다고 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하고 나이대가 달라요. 이런 거를 40쯤 되면 이해해요. 근데 어릴 때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는 어린아이는 3, 4, 5, 6살 아이들이거든요. 애가 울 때는 이유 불문 뭔가 어린 마음에 부모가 우는 마음을 잘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데 우는데 귀여워 그러면서 웃어. 그럼 애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혼란형 애착이 생겨요. 그럼 혼란형 애착인 사람은 어떠냐면 혼자 있으면 불안한데 외로운데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상대를 불신하고 믿기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다시 떨어져. 떨어지면 외로워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믿지를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떤 유형에 속하고 나의 배우자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편안하게 깊이 있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의 자서전처럼 나는 어린 시절에 좀 이랬어요. 뭐 내가 좀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하고는 몰라도 배우자하고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할 때는 또 들어주면 됩니다. 지난번에 한 얘기를 또 해요. 또 들어주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또 들어주면 됩니다. 한 번 더 진심을 다해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을 다해 들어주면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MBTI의 T형 내지는 성인 기질 중에서 행동형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래야 돼. 이런 데서 많이 삐그덕거려요. 왜냐면 다 직업이 있거든. 저는 그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요. 배우자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배우자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내 옆에서 따뜻하게 특히 내가 힘들었던 얘기는 그냥 들어줘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나의 애착과 배우자의 애착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둘 다 안정형 애착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내가 뭔가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상대방에게 애정을 요구할 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오면 그냥 이 사람도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구나.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면이 내가 있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을 내가 좀 진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편한테는 잘 요구해야 돼요. 여보 내가 사실 이런 면이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 당신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내가 그걸 경험할 때 난 좀 이런 마음이 들어. 당신 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되게 배우자들이 그래? 뭐 이렇게 하지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나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부간에는 나를 먼저 이해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좀 이런 면이 있는데 당신이 이래주면 좋겠어 할 때 훨씬 좋은 소통이 나오지 왜 이렇게 안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요. 지나친 요구와 안 해준 너에 대한 탓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배우자는 나쁜 사람의 위치에 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두 번째, 나의 애착은 어떤 유형인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대화에 들어가 보자고요. 부부간에 뭐 대화를 하고 사나요? 뭐 다들 말 안 하고 살던데? 안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는 소통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부부는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통을 못하게 될 때, 불통이 되면 일단 답답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억울해졌다가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상대가 미워집니다. 미워지는 것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관계가 부부, 부모, 자식 간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이 되게끔 뭔가의 도움을 받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근데 부부간에 소통을 할 때 대개는 말로 소통을 하죠. 말로. 근데 말이 아닌 비언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 눈을 흘긴다든가, 뭐 팔짱을 끼거나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인 소통인데, 긍정적인 소통은 웃어주는 거라, 내가 눈을 맞춰주는 거나 끄덕거리거나 이런 거는 긍정적인 소통이라면, 도리도리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째려보는 거 있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을 비언어적인 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말을 해요. 부부간에 말하면서 싸웁니다. 말로 싸워요. 그래서 여기 오늘 큰 주제인 부부간에 공감을 하는 소통, 이걸 배우면 훨씬 나아집니다. 근데 배워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듣고 조금씩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부부간에는요, 하지 말아야 될 대화법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지켜도 잘 지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칼의 대화라고 합니다. 칼이 들어가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쓰면 칼로 찔린 것처럼 상처를 받습니다. 내지는 가시대화라고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리면 계속 걸리죠. 그리고 가시가 있는 한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칼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그리고 부부뿐만 아니라 이 대화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거는 꼭 부부한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 타인과 소통하는 데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칼의 대화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비난. 상대를 비난하는 거. 비난의 대화의 대표적인 게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겁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러잖아. 그렇게. 언제나. 맨날 그러잖아. 근데 안 그런 날도 있기 때문에 억울해집니다. 애들한테도 이 대화 쓰시면 안 돼요. 너 오늘 청소했어? 네. 어디 보자. 너 맨날 했다고 안 했잖아. 근데 오늘은 365일 중에 하루 했어요. 그럼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했잖아요. 너 맨날 안 하잖아. 오늘은 했거든요. 야이고 가뭄에 콩나듯 오늘 어쩌다 너 안 하잖아. 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맨날, 언제나, 맨날 그러잖아. 언제나 그러잖아 당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비난이에요. 두 번째는 경멸입니다. 모멸감을 주는 거. 아이고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하느니 지나가는 개하고 하겠다 뭐 이런 거.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경멸 안에는 모두 들어가죠? 아이고 오씨 집안에 아이고 뭐. 근데
근데 배우자한테 직접 애한테 아이고 네 애미 닮아서 네 애기 닮아서 이런 거. 그리고 며느리들이 제일 또는 뭐 사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부모한테 뭐 배웠어요? 이러고 이제 부모를 경멸하는 거거든요. 그 집안 전체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경멸의 대화. 이거는 칼이 돼서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세 번째는 방어적인 대화입니다. 지나치게 방어적이면 이게 그냥 성벽을 쌓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방어적인 대화는 이런 겁니다. 그런 당신은 언제나 잘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니 좀 애가 뭐 좀 지금 요즘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고 숙제도 봐줘야 되는데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그래 오늘 좀 일이 있었는데 미안해 내가 내일부터 더 신경 쓸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늘 힘들었네 이렇게 하면 될걸. 그러면 당신은 맨날 일찍 들어와? 뭐 이렇게. 그리고 아니 뭐 나가서 뭐 그래 뭐 회식도 업무의 일종이지 그래도 한 12시 11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그럼 지난번에 당신도 늦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당신은 매번 회식 있을 때 매번 7시에 들어와? 밥만 먹고 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방어적인 대화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상황에서 너는 언제나 그렇게 잘해? 너는 완벽해? 너는 매번 잘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아니 아빠가 좀 애들하고 놀아도 주고 그럼 너는 네가 엄마 역할 늘 잘하니? 뭐 이런 거. 이런 게 아주 방어적인 대화예요. 진짜 좋지 않은 대화예요. 칼이 돼서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네 번째 칼의 대화는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담쌓아버리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 그냥 그림자 취급하는 거. 내지는 화나면 짚어닫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입 쫙 해서 말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말 안 한 지 뭐 몇 주 됐어요 뭐 이래요. 그럼 진짜 말 안 하세요? 그럼 말 안 한대요. 그래서 집안 내에서 서로 싹 스쳐 지나가도 말 안 하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차라리 이혼을 하지 이래요. 박사님 우리 집은요 우리 때문에 부모님 이혼을 안 하셨대요. 한편 감사한데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북극 남극 같은 냉랭함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전혀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를 안 하는 그 사이에서 저는 피가 마르는 것처럼 긴장됐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자녀들은 큰 다음에 저희 집은 특정 종교예요. 근데 이 종교는 이혼을 그렇게 썩 하라고 하지 않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갔을 때 그 종교 이제 뭐 예배든 뭐 미사든 보러 갔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점잖은 엄마 아빠죠. 근데 집에 와서 그 냉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때문이래요. 근데 개선을 하든가 둘이 아니면 차라리 같이 살지 말든가. 저는 너무 불행했었습니다. 뭐 이래요 아이들이 커서.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자기 위치에 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줘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에서 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언제나 자녀가 대부분은 있지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부모이고 우리는 둘이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고 인간은 원래 다른 포유류보다 협동과 협조를 해야지만 잘 생존할 수 있는 포유류의 종류입니다. 부부는 가족 간의 분화, 협업을 통해 잘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잘 해결해 나가도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식을 위해 참고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일단 뭔가 결혼 생활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부는 사랑을 전제로 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보다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마음이 안 통하면 부부는 사랑을 전제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통하면 너무 불행합니다. 근데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하트를 그려요. 마음은 무슨 색깔일까요? 그럼 핑크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심장을 가리키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무게를 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좀 알아야 서로 잘 소통할 수 있고, 자녀의 마음을 좀 알아야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나의 삶을 안정되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좌절과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마음의 타격이 옵니다. 그래도 나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중요한 겁니다. 배우자와 마음을 잘 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자, 어떤 상황에 제가 어르신한테 자리를 양보했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어우 젊은이 참 멋져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되게 뿌듯했죠. 이게 마음인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보한 건 행동이고, 아, 어르신이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라고 한 건 생각이고, 이때 제가 좀 뿌듯했죠.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해내기 굉장히 힘들어해요. 행동 구별을 잘 하시는데 생각과 마음을 잘 구분 못해요. 자, 아이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이렇게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집에 가서 이래요. 엄마, 나는 공부가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 싫어는 마음이죠. 그러면 배우자나 부모는 마음으로 표현한 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꼭 생각으로 받아요. 많은 분들이. 저 공부가 싫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해요. 마음하고 생각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공부가 싫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마음이 들면 너도 힘들겠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럼 나는 힘들다고요. 그럼 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힘든데. 너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자, 논산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어. 6년 공부에. 자, 여기서 중학교를 지나게 3년. 자, 고등학교를 가.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이 돼. 여기서 공부를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대학을 가는 거야. 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힘들어. 나 공부 싫은데. 야, 너 잘 못 알아들었나 보다. 자, 다시 설명해 줄게. 다시 해요. 그럼 얘가, 나 그래도 공부가 싫은데. 야, 너 큰일 났다. 야, 엄마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럼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알아들었어요. 왜? 자꾸 하니까. 싫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싫다라는 이 마음, 그게 말하는 감정이라고 하죠. 이걸 생각으로 싹 바꿔서 받아들여요. 배우자와도 늘 이렇게 소통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내가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있잖아. 오늘 잠깐 백화점 가서 큰애 바지 하나 사올 거야. 애가 키가 훌쩍 커가지고 바지가 안 맞아. 근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겠는데 딱 그거 하나만 사갖고 와야 돼. 5월달에 돈이 너무 많이 써서 가정에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카드값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거 하나만 사. 돈 진짜 아껴 써야 돼. 알았어. 그러고 탁 바지를 사갖고 오는데 백화점 1층에서 신발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샌들. 그래서 자성에 이끌려가요. 어머 예쁘다. 그랬더니 파시는 분이, 예쁘죠? 이번에 되게 인기 많아요. 한번 신어보세요. 신어봐도 돼요? 너무 잘 어울린다. 집에 있는 옷들이 쫙 생겨나요. 이거 이제 맞춰 입을. 얼마예요? 그랬더니 가격도 괜찮아요. 세일 안 해요? 세일은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돈 아껴 써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다음에 올게요. 예쁘긴 하다. 집에 왔어요.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여보 내가 있잖아 오늘 백화점에 가서 애 바지 사고 내려오다 1층에서 샌들을 봤는데 여보 내가 뭐라 그랬어? 돈 아껴 써야 된다고 그랬지?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샀어? 아니 안 샀는데. 여보 제정신이야 지금? 내가 분명히 돈 없다고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내는 일상을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상을. 왜냐면 부부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냥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관계거든요. 그럼 여보 내가 이제 오늘 샌들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샀어? 아니 안 샀어.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유 속상했겠네. 사고 싶었겠네. 이러면 100점이에요. 그냥 거기까지만 해주면 100점이야. 여기서 이 말을 한마디 더 해요. 아이 다음에 세일할 때 여유 있으면 그때 사. 110점.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하면 아유 당신은 뭘 신어도 잘 어울리지 하면 200점. 돈도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해주는데 아니 낯간지럽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배우자한테 에이 속상했겠네 못 사서 여유 있을 때 사. 당신은 뭐든 잘 어울리지. 이 말을 해주는 게 왜 낯간지럽고 닭살이 돋습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왜 닭살이 돋습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한번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일상에서 실천을 하잖아요. 한번 딱 넘고 나면 그 다음에 쉬워요. 제가 매번 만나는 사람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자식한테 말하세요? 그러면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일수록 아빠들일수록 아유 그 말을 쑥스럽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럼 제가 정색을 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해보세요. 그럼 아유 어떻게 박사님 해보세요. 제가 해줘요. 아들아 내 아들로 태어나 정말 좋아. 사랑한다. 제가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면 따라해요. 사랑한다. 집에 가서 해보니까 아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이걸 왜 못합니까?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안 자연스러운 겁니까? 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1년 365일 동안에 네이버에 관계자를 오시라고 해서 내가 1년 동안 매일 따라할 수 있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꼭 필요한 말을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오디오 클립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365개를 올렸습니다. 매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디오 클립 하나당 10분이 안 돼요.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요거의 이름이 오늘 육아 회화예요. 오늘 매일 해보는. 왜 회화라고 붙였냐면 속으로 5년 벌써 뭐 지가 다 잘났다고 지 다 따라하래 이럴까봐. 제가 하는 게 다 100%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일단 따라해보잖아요. 굿모닝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언어를 익히게 되고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좀 꼭 해야 되는 건데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일단 그냥 좋은 마음으로 따라해보고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라는 의도로 육아회화라고 붙였어요. 육아회화. 근데 이게 부모가 아이한테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육아회화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따라해 봅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요. 아들아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진짜 고맙다. 사랑한다. 하고 따라합니다. 제가 기다려요. 따라할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다시 해줘요. 아들아 내 아들로 태어나서 진짜 고맙다. 사랑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시켜요. 제가. 훈육 상황에서 그만 안 되는 거야. 하지 마라. 이것도 따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시켜요. 왜냐하면 그만해 안 돼? 이거를 안 되겠지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되는 거고 왜 이러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해, 그만 하지 마라.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따라시켜요. 이게 우리 몸에 배어서 내 배우자에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유, 사고 싶었는데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눈에 아른거리니까 나한테 얘기하겠어.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내지는 아유, 좀 여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네. 너무 좋죠.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꼭 사줄게. 내가 돈 많이 벌게. 안 사줘도 돼요.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내지는 아유, 당신은 뭘 신어도 예뻐. 해주면 이게 백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을 표현했을 때 이것을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대화법입니다. 마음의 대화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마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녀가 저 학교생활 힘들어요 아빠. 힘들다고 말했는데 야, 네가 뭐가 힘들어? 네가 우리가 학원을 안 보내, 집에 오면 간식 차려줘, 학원 늦으면 라이딩 해줘, 등 따숩고 배부른데 네가 뭐가 힘들어? 이거는 힘들다고 표현한 마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들 힘들었어요. 다 해. 다 그만둬. 이거는 오냐오냐죠. 그게 아니라 힘들다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는 부모나 배우자는 힘들었어. 얘기해봐. 힘들면 그건 얘기를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표현한 것을 소원 성취를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갖고 싶어요. 사. 이거는 소원 성취인데 마음을 들어주는 거는 사고 싶겠지. 알아. 근데 집에 비슷한 거 있어. 오늘 안 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다고 해서 절대 아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여보 잘 어울릴 거야. 근데 우리 사정상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런다고 상처받지 않아요. 배우자가 절대. 이게 마음을 소통하는 겁니다. 남편이 오늘날 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명이 줄겠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외벌인데 애도 둘인데 이 남편이 그만둘까봐. 그러면 이거 설득하고 싶어져요. 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생각을 해봐. 우리는 외벌인데 당신 애도 둘 있고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당신이 명문대를 나왔어, 스카이를 나왔어, 카이스트를 나왔어, 어서 옵쇼 누가 한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우리는. 그럼 남편은 알았어. 그럼 방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배우자에게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걸 그래도 좀 공감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싶었는데 배우자가 그렇게 하고 이해는 하지만 서운한 거죠. 또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또 아내는 걱정돼요. 이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또 들어가면 어떡해? 나와봐. 나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남편이 힘들다는 얘기를 부장님한테 하겠습니까? 사장님한테 하겠습니까? 내지는 회사 지하에 있는 편의점의 알바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배우자한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마음을 통하는 공감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유, 당신이 힘들었다니. 아이고, 어떻게 힘들었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내지는 힘든 거 얘기 좀 한번 해봐. 들어줘도 돼요.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면 돼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아유, 힘들었겠네. 끝 해도 돼요. 내지는 그래도 이제까지 당신 덕에 우리가 잘 지냈는데 고마웠어? 200점. 돈 안 듭니다. 이 말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맞잖아요. 고맙잖아요. 어쨌든 나는 나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은 남편대로 나가서 또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애쓴 건 맞기 때문에 고마웠어 라고 말해주면 다음날 양복이고 출근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보 나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힘든
힘들어 이러면 당신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감정 공감 대화는 부부, 자녀 사이에는,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감정입니다. 즐겁다, 기쁘다, 정말 날 뛸 것처럼 행복하다, 유쾌하다, 그 다음에 슬프다, 속상하다, 애처롭다, 짜증난다,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뭐 화난다, 열받는다, 이렇게 다 감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감정 단어를 먼저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같이 아이랑 좀 공부하고, 아이가 없더라도 매일매일 나의 감정을, 특히 내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는 이걸 이게 무슨 감정이지? 생각해 보는 건 되게 필요해요. 열심히 해갔는데 너무 믿고 따르던 부장님이 뭐라 해요? 그러면 섭섭하지요. 그죠? 섭섭한 건데 집에 와서 짜증나! 그리고 막 비벼서 먹어요. 비벼서 먹는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사실 섭섭함과 짜증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섭섭함이라고 제대로 알았을 때, 내가 왜 섭섭하지? 내가 되게 믿고 따랐는데 내가 열심히 해온 거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좀 서운했네? 이렇게 알아야지만 이 감정을 잘 다루는데, 우리는 부정적 감정은 다 짜증나로 표현해요. 날이 더워도 짜증나, 날이 추워도 짜증나, 배가 고파도 짜증나, 배가 고파서 뭘 먹었더니 배가 불러게 너무 많이 먹은 것도 짜증나, 감기 기운에서 약간 몸이 으스르세 짜증나, 오래 기다려도 짜증나, 성적이 떨어져도 짜증나, 남편의 월급이 깎여도 짜증나, 내 연봉이 안 올라도 짜증나. 다 짜증나니까 짜증나! 이러니까 아이들이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감정을. 그래서 언제나 부부,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조금 잠깐 쉬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부는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사이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부모 자식과는 달리 사랑이 한번 어긋나면 깨진 접시 같습니다.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마음을 잘 소통하고 서로가 잘 공감하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해주고,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한다고 해주고, 보호가 필요할 땐 옆에서 보호해주고,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좀 해보기를 저 열심히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한 강연 아주 꽉꽉 눌러서 해주셨는데요. 저도 3주 된 신상 유부라 뒤에서 메모해가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남편한테 꼭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보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얘기했을까 하고 사주는 거래 라고 전달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오신 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듣고 현명하게 잘 생활에 반영하시리라 믿어보고요. 어렵게 모셨으니까 우리 강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막 궁금증 같은 거 생기셨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질문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